안녕하세요. 배현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5시 라이브는 인제대 해운대 백병원 산부인과 전성욱 교수님과 함께 폐경 호르몬 치료의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으로 호르몬 요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랑 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성욱입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제목이 폐경 호르몬 치료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어떤 내용 다루실지 간단히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경 호르몬 요법이 사실 이렇게 치료가 시작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런 치료에 대해서 사실은 오해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 요법의 장점과 그리고 주의해야 될, 당연히 단점도 같이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또 과장되어 있는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이 폐경 호르몬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요. 시청하시면서 좀 관련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폐경 호르몬 치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폐경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슬라이드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경이라는 건 결국 폐자가 닫을 폐자죠. 한자로 닫을 폐자를 쓰고 이렇게 경자 이제 우리가 생리할 때 쓰는 월경이죠. 그래서 월경이 닫힌다. 그러니까 더 이상 월경이 하지 않는 단계인데 정의상으로는 이제 난소 기능이 더 없어져서 월경이 영원히 끝나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폐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어감이 안 좋다라고 해서 완경이라는 단어를 쓰자고 하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용어는 폐경이 맞고요. 폐경은 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에 한 만 50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 51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호르몬 검사에서 이제 뇌하수체 호르몬인 난포자극 호르몬이 2번 이상 검사했을 때도 다 매우 인터내셔널 유니트 퍼 리터 이상으로 매우 상승했을 때 저희가 폐경이 됐구나라고 진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폐경과 관련된 일단 단어 용어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일반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실제로 환자를 보는 의료진들도 용어를 혼용하거나 잘못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단어를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폐경 이행기, 그 두 번째 폐경 이행기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임신이 되는 가임기, 임신이 가능한 시기인 가임기에서 이제 폐경으로 건너가는 단계에서 바로 요이 땅,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임신이 되는 상태에서 바로 생리가 없어지는 경우는 이제 난소의 양쪽을 한 번에 수술했을 경우가 아니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요. 서서히 난소 기능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월경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하고요. 월경이 서서히 불규칙해진가 오히려 월경이 좀 짧아집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더 이상의 난소의 반응성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러면서 더 이상 생리가 없어지다가 생리가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면 마지막 생리가 나온 시점에서부터 1년이 지나고 나서 1년 전이 폐경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폐경 이행기와 그리고 이제 폐경을 진단하는 폐경 후 1년 후까지를 폐경 주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이들 쓰시는 용어가 갱년기죠. 네. 갱년기는 이제 폐경 주변기랑 폐경 이후의 시기, 그러니까 폐경되고 나서 한 5년에서 8년 정도 후까지를 저희가 갱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갱자는 바뀔 갱자 쓰죠. 그러니까 임신이 가능한 가임기에서 폐경기로 건너가는 시기다라고 해서 갱년기라고 쓰는데 실제로 일반 분들뿐만이 아니라 임상에서 진료하시는 의사분들도 갱년기하고 폐경 주변기는 사실은 많이들 이제 혼용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중간중간에 혼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보시는 것처럼 폐경이 이제 가까워오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난소 기능이 이제 그러니까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가 변화가 오면서 처음에는 오히려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오히려 월경 주기가 짧아지고 평소보다 오히려 월경량이 많아지는 그런 변화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러한 초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슬슬 더 이상 이제 월경이 점점 없어지는 월경 주기가 원래 한 달이었으면 2달, 3달, 4달 이런 식으로 서서히 월경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이 후기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후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월경이 더 1년 이상 없어지게 되면은 이때 폐경을 진단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1년이 지나고 나서 요 시기까지를 저희가 폐경 주변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폐경기라고만 좀 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폐경 주변기와 이행기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폐경이 뭔지를 조금 알았는데 그럼 대표적인 증상이 뭔지 그리고 오늘 주제인 호르몬요법의 좀 적응증은 무엇인지 이것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네. 폐경이 됐을 때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증상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러한 분들 중에서 모든 분들이 다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실 필요는 없을 텐데요. 그럼 어떤 분들이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실 것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폐경으로 이제 점점 진행이 되면서 초기에는 월경이 불규칙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가장 흔한 대표적인 폐경 증상이죠. 혈관 운동 증상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혈관 운동 증상도 가장 대표적인 증상 두 가지는 열성 홍조랑 야간 발한입니다. 밤에 땀을 많이 흘리시고 그리고 이제 열성 홍조 막 열이 막 푹푹 오르시죠.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우울감, 불안감들이 증가되기 시작하는 단계가 오고요.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제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해서 지방 조직이나 콜라겐의 소실로 인해서 비뇨기 위축, 그리고 생식기 위축, 그리고 피부에 노화가 오게 됩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는 이제부터는 증상이라기보다는 합병증이 되겠죠. 폐경이 되고 나서 증가되는 합병증은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 그리고 치매 같은 것들이 증가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물론 당연히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자 호르몬요법의 가장 대표적인 적응증은 혈관 운동 증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혈관 운동 증상, 그러니까 열성 홍조와 야간 발한이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열성 홍조는 그 환자분들 중에서 가끔 이제 저한테 오시는데 제가 뭐 발에 열이 많아요 이러신 분들이 오시는데 발에 열이 많은 거는 이거는 갱년기 폐경 증상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위죠. 우리가 안면 홍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몸 신체 위에서부터 우리가 만화로 하면 여기 뚜껑에서 이렇게 김이 쭉쭉 삐삐 오르고 얼굴 빨개지는 그게 바로 이제 열성 홍조인데 사람별로 다릅니다. 수초만에 없어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1시간 지속되는 분도 있어서 다양하지만 보통 한 평균 4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절반 이상 여성들이 이런 증상들을 느끼시게 되는데 이런 증상들이 왜 생기느냐 이게 결국 우리 몸에서 일단은 그 항상성을 조절하는 기관인 시상하부라는 기관이 있죠. 거기서 이제 시상하부에서 당연히 체온도 조절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 몸에서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 몸에서는 혈관이 확장되고 땀을 많이 흘리면서 우리가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몸이 춥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이 추워 하면서 이제 혈관이 수축되면서 몸이 막 떨리죠. 그러면서 열을 발생해서 체온을 올리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반응에 크게 적용되지 않는 우리가 정상 범위라고 말하는 이 체온 이 범위를 온열 중성대, 온열 뉴트럴 존 또는 눌존이라고 합니다. 요 온열 중성대라는 곳이 있는데 시상하부에서 이 온열 중성대의 범위를 결정을 하는데 문제는 폐경이 되면서 이 시상하부의 조절, 그러니까 온열 중성대의 범위의 조절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니까 이게 좁아져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너무 더운 온도라면은 당연히 누구나 더위를 느낄 겁니다. 지금 같은 날씨라면. 너무 추운 날씨라면 당연히 누구나 추위를 느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범위, 아들이나 남편은 더위를 느끼지 못하는데 엄마 혼자만 더위를 느끼는 거고요. 아들이나 남편은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데 엄마 혼자만 추위를 느끼게 되는 이러한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혼자 어떻게 보면 민감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 뭐가 더워? 엄마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 아 여보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더워해? 이러면 이제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 이제 여성 호르몬의 부족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더위를 느끼고 더 높은 온도에서 추위를 느낀다는 거고요. 이러한 여성 호르몬 부족에 관여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노르에프네프린이나 세로토닌 같은 것들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여성 호르몬 치료가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노르에프네프린이나 시로토닌의 혈중 농도를 조절하는 약제들이 여성 호르몬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증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뇨기랑 생식기 위축 요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거를 이제
넓은 표현으로 폐경 비뇨생식 증후군, 제니토 유리너리 신드롬 오브 메노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라이덴 지방 조직 수분이 소실을 하고요. 일단은 질벽이 퇴화되고 손상이 되니까 작은 손상에도 이제 작은 자극에도 이제 아프게 되고 손상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그 질에 원래 살고 있는 유산균들이 제대로 못 사는 환경이 되니까 빈집이 되는 거죠. 유산균들이 질의 산성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유산균이 못 살면서 산성 상태가 깨지니까 다른 균들이 들어와 살게 되고 결과적으로 유산균은 못 살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빙글빙글 돌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부관계 중에 통증이 심하거나 질염이 생길 수 있는 폐경 비뇨생식 증후군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비뇨생식 증후군의 일단은 뭐 증상이라든가 진찰소견 같은 거는 일단 건조증 그리고 성교통 이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일 것 같고요. 단순하게 이게 생식기에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빈뇨나 배뇨통 같은 비뇨 증상도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질이나 외음부가 약간 이렇게 가늘어지고 위축이 되는 그런 소견들이 이렇게 의사 진찰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이거는 증상이라기보다 합병증일 것 같은데요. 골다공증이 폐경이 되면서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진단은 골밀도 검사만으로 진단을 하지만 실제로는 골밀도뿐만이 아니라 본 퀄리티, 골질까지 같이 그러니까 미세 구조까지 같이 나빠져서 강도죠. 스트렝스가 나빠지기 때문에 잘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 자체가 증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잘 부러지게 만드는 그런 전신적인 골격장애 이것이 골다공증이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들 치료도 받으시겠지만 골다공증이 있을 때 저희가 쓰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는 뭐 데노스마비나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골다공증 1차 치료들이 1차 치료제고 저도 그런 약제들을 제 환자분들한테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도 폐경 호르몬 요법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호르몬 요법의 적응증,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우리가 호르몬 요법을 해야 되는 증상들이 뭐냐? 그럼 가장 대표적인 혈관 증상, 운동 증상이 본인 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심하신 분들, 그리고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에서 다른 약제들이 특별히 적당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경 비뇨생식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전신적인 호르몬 치료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소 잡는데 닭 잡는 칼, 그러니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실 필요 없듯이 국소의 그런 전신, 우리가 여기 피부가 까졌는데 여기 후시딘만 바르면 되는데 항생제를 굳이 드실 필요가 없는 그렇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트로겐 치료만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폐경이 다른 사람보다 일찍 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신 분들에는 조기 폐경, 45세 미만에 폐경되신 분들을 이른 폐경, 얼리 메노포즈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다른 특별한 증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여성 호르몬이 저는 의무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폐경 연령까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 시기까지는 의무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즉 조기 폐경 환자나 이른 폐경 환자들은 증상 여부에 관여 없이 호르몬 요법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 이제 호르몬 요법이 필요한 분들이다.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떤 분들이 받아야 할지 알아봤는데 언제부터 그럼 호르몬 치료를 시작해야 될지 이걸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요법 알아봤고요. 이게 시작 타이밍이요. 예. 네. 그러면 이제 폐경 호르몬 요법을 언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미국 내분비학회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폐경 호르몬 요법을 어떤 사람들한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갱년기를 가진 갱년기 증상, 다른 증상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물론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본인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영어로는 바더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혈관 운동 증상이 있는 여성이고 당연하겠지만 강제로 저희가 처방할 수는 없죠. 본인이 이러한 치료를 장기적으로 받을 의향이 있는 여성 중에서 이 오른쪽이 중요합니다. 60세 미만이거나 폐경되고 나서 10년이 아직 되지 않은 여성으로서 폐경 호르몬 요법의 금기사항, 뭐 대표적으로 유방암이나 아니면은 뭐 심근경색 같은 금기사항이 없고 그리고 아직 질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질환들의 위험성이 과도하게 높은 여성이라면 마찬가지로 치료를 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성들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토젠을 병합하는 호르몬 치료를 권고를 하고요. 만약에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수술 등으로 자궁을 절제를 하신 분이라고 한 경우, 이 경우에는 프로제스토젠은 뱀꼬리 사족이 됩니다. 필요가 없거든요. 자궁이 없는 분이라면 에스트로겐만 복용하셔도 충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치료 시점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치료 시점을 결정하는데 이따가 다시 아마 심혈관 질환 언급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결국 왜 호르몬 요법을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심혈관, 그중에서도 관상동맥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호르몬 요법을 빨리 시작하게 되면은 그런 관상동맥 질환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호르몬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요. 그리고 그 혈관 확장 같은 것들을 돕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동맥경화가 진행되지 않으신 폐경 초기 여성들에게서 호르몬을 하게 되면은 일단 이러한 동맥경화로 진행을 어느 정도 억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이미 동맥경화가 진행되신 60세, 65세, 70세 이미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신 분에게 호르몬을 썼다. 이 경우에는 이런 동맥경화 진행의 핵심이 사실 콜레스테롤이 되는데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해도 이미 진행된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는 없고 이때부터는 동맥경화의 추가적인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동맥경화 죽종이 터져서 혈전을 생겨서 혈관을 막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에스트로겐이 이러한 죽상종의 파열을 시키는 단백분해 효소를 항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동맥경화가 진행되기 전인 초기에는 호르몬 요법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미 동맥경화가 진행이 된 나이가 드신 폐경이 된 지 한참 지난 여성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오히려 동맥경화로 인한 추가적인 합병증을 악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고령의 여성에서 쓰실 때는 이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붙어있던 혈전이 조금 이동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동맥경화라는 게 결국 혈관으로 이제 내피로 이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대식세포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이제 우리의 그 면역 기능이 걔네들을 이제 제거하는 과정에서 결국 자기 한계를 넘어가서 그것이 쌓여서 지방 선조가 되고요. 그렇게 혈관 내피의 지방들이 축적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콜라겐이나 다른 이렇게 염증 반응이 지속이 돼서 죽상종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런 그 죽상종이 되는 이 초기 단계에서는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죠. LDL을 낮춰주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에스트로겐을 줬을 때 예방 효과가 있는데 이미 동맥경화 죽상종이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는 죽상종이 이제 터지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죽상종을 터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류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수류탄 만드는 재료를 줄여주니까 예방 효과가 있는데 일단 수류탄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류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좋은 효과가 있는데 수류탄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나쁜 효과를 가진다. 이게 타이밍 가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환자의 상황을 좀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연령이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수록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다 젊은 분한테서 쓰시는 게 좋다라는 게 핵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40세에서도 동맥경화가 이미 진행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건강 나이라고 말하면 건강 나이일 텐데 그래서 이러한 환자의 개별적인 확인을 해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폐경 직후 호르몬 치료는 동맥경화를 막아주는데 폐경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런 효과가 없이 나쁜 효과만 있다. 이게 타이밍 가설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호르몬 요법의 그 글로벌 가이드라인이든 국내 가이드라인이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일단 폐경되고 나서 젊은 여성, 여기 폐경 여성이 젊다라고 말하면 약간 어폐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폐경 여성의 평균 나이가 만 50세니까 50대는 폐경 여성 기준에서는 젊은 폐경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젊은 50대의 폐경 여성이라면은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고 반대로 60세가 넘어가면은 좀 위험 부담이 있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60세가 넘으신 분이 새롭게 그러니까 폐경되고 나서 10년이 넘으신 65세 어머님들이 가끔 저한테 지금 갱년기 증상이 지금 너무 심해서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시게 되면 말씀을 드리는 게 어머니 이 약을 드시면은 증상도 좋아지고 골밀도도 보존이 되는데 대신에 이 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어머니 너무 크세요. 관상동맥병을 비롯한 심장 질환,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너무 높아지고요. 그리고
당연히 알고 계시는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치매도 이 나이대에는 시작하시면 증가될 수가 있고 네. 마지막으로 어머니 지금 고혈압약도 드시고 당뇨약도 드시고 약 많이 드시는데 거기에 약 더 드시고 싶으세요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60세, 65세 이상의 여성들이라면 이런 위험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시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득과 실을 좀 잘 따져서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내용 살펴보기 전에 질문 좀 들어온 게 있어서 요거 한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을 통해 가장 먼저 주신 질문인데요. 이분께서는 자궁 내막증으로 비잔정을 복용하고 계신데 5개월째인데 체중 증가와 우울감, 얼굴 홍조 때문에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더 심해졌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을 용량을 올렸다고 하시는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비잔정을 한 달만 끊어보자고 해서 끊었더니 다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이럴 땐 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시라고 좀 보내주셨습니다. 비잔정이라고 한다면은 성분으로는 디에노제스트죠. 그래서 프로제스토젠 약제고요. 가장 대표적인 자궁내막증의 약물 치료이긴 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세상의 모든 약은 독이고 세상의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비잔정을 복용하시고 나서 이러한 우울감이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셨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약을 끊고 나서 일단은 그런 증상이 없어졌다면 약이 원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비잔정이 아니라 다른 약제로 교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원래 보시는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비잔정을 복용하는 중에 이런 우울적 정서 장애가 생겨서 약을 끊었다 그러면은 다른 약제로 변경을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아마 그 선생님께서 아마 권해주실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경구 피임제를 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자궁내 피임 장치, 그러니까 미레나라고 상품명으로도 알려져 있죠. 자궁내 피임 장치를 쓰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말 심할 경우에는 단기간으로 주사를 써서 생리가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들은 원래 그 진료 보시는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잔정이 아닌 대체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 내용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호르몬 치료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지 좀 알아봤는데요. 근데 호르몬 요법에도 되게 여러 방법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요법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호르몬 요법을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경로도 있겠고 용량도 있겠고 종류도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언급된 내용들에서 일단은 뭐 이거는 그냥 뭐 실제 증례는 아니고 제가 진료받았던 환자분들의 이렇게 증상을 제가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가상의 증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분이 부부관계 중에 성교통이 심해서 방문했고 질 분비물도 증가가 됐고 질도 너무 건조한 것 같다. 실제로 저희가 그 검사를 해봤더니 질이 많이 건조하고 위축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열성홍조 증상은 이제는 없으시대요. 요것만 성교통만 불편하시다. 이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아까 뭐 피부가 까졌는데 항생제를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냥 후지디만 바르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국소적인 성교통, 폐경 비뇨생식 증후군 증상만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저용량의 질 에스트로겐 치료만으로도 충분하고요. 드시는 에스트로겐이나 바르는 에스트로겐 필요 없고 오히려 그냥 그 질 에스트로겐을 쓰는 게 효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국내 치료 지침이나 아니면은 국외 치료 지침 모두 일단은 이런 증상만 다른 전신, 그러니까 열성 홍조 같은 다른 혈관 운동 증상이 없이 다 순수하게 이런 폐경 비뇨생식 증후군, 성교통이나 이런 증상들만 있다면 저용량의 경질 에스트로겐만 쓰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경질 에스트로겐은 뭐 크게 그런 뭐 에스트로겐의 금기, 대표적으로 유방암 이런 사람들에게서 크게 영향은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도 에스트로겐이니까요. 특히 이제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치료하시면서 많이 건조해지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치료 전에 다른 비호르몬 요법, 뭐 보습제일 수도 있겠고요. 윤활제일 수도 있겠고 이런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해보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 진료 보시는 유방암 보시는 그런 종양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러한 치료를 다시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에스트로겐의 투여 경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국소 증상만 그런
성교통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질 에스트로겐만 쓰시면 되겠지만 나머지 우리가 일반적인 혈관 운동 증상, 열성 홍조에 의한 치료는 먹는 에스트로겐뿐만 아니라 이렇게 피부, 뭐 허벅지나 복부 같은 넓은 부위에 바르는 피부 에스트로겐을 쓰셔도 이게 전신 흡수가 되면서 전신 작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바르는 에스트로겐은 먹는 에스트로겐은 일단은 우리가 먹으면서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에서 대사가 되면서 우리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요리하면서 이게 뭐가 튀잖아요. 네. 기름 요리하면 튀는 것처럼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이 대사된 대사물들, 메타볼라이트, 대사물들이 우리 몸에 어떠한 다른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성지방이 우리가 폐경이 되면서 중성지방이 높아지거든요. 그 얘기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은 중성지방이 당연히 올라간다라는 뜻이고 그러면은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면 중성지방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먹는 에스트로겐을 줘봤더니 중성지방이 웬걸 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봤더니 에스트로겐 자체 문제가 아니고 에스트로겐이 간에서 대사가 되면서 이 대사물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건데요. 근데 다행히도 근데 이러한 바르는 에스트로겐을 썼을 때는 이러한 문제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서 장점들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이제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들, 우리가 그런 성인질병이라고 대충 말하는 대사적인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담배 피시는 분들, 혈압이 높으신 분들, 우리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 저도 가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날라오는데요.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혈전증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제 예전에 담낭질환 수술 받으셨거나 담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에스트로겐을 꼭 써야 된다면 먹는 에스트로겐보다는 바르는 에스트로겐이 보다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일단은 선택 기준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복용하는 건 결국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자궁 수술을 하지 않은 일반 여성들은 에스트로겐하고 프로제스테론을 병합을 해야 되는데 용량을 일단 대충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말하는 표준 용량은 아마 그 결합 에스트로겐이 한 0.625mg 그리고 미세와 17베타 에스트라디올이 한 2mg 그리고 에스트라디올이 2mg 그리고 바르는 에스트라디올 한 50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우리가 표준 용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보다 낮은 것을 우리가 저용량.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저용량, 울트라 로우 도즈는 들어오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저용량만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물론 이러한 에스트로겐의 용량이 각각의 장기에 따라서 조금씩 역가는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라서 이런 역가를 일단은 알아서 제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그러면 이제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오시겠죠. 일단은 환자분이 혈압이 높고 저는 호르몬 먹고 체중 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호르몬 약 중에서 체중 증가를 시키는 약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체중을 감소시키는 프로제스틴 성분이 있는 호르몬제를 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프로제스틴 중에서 드로스피레논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런 혈압을 낮춰주고 이뇨작용을 통해서 체중을 좀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호르몬 치료하다가 이제 맘모토몰 하셨다 아니면 유방 검사를 했는데 조직 검사를 하라고 하더라. 조직 검사를 받았더니 아예 암은 아니고 양성질환이라고 하더라. 근데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돼. 그래서 나는 좀 유방암에 대해서 그 의사 양반 이런 병이 호르몬 치료의 금기증은 아니라고 하지만 난 너무 불안해 죽겠는데 유방암에 대해서 보다 안전한 약제를 사용하고 싶어요라고 하실 때는 그때는 또 다른 디드로제스테론이라고 하는 프로제스틴이 유방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폐경호르몬요법 치료 지침에서도 일단은 관찰 연구죠. 이게 우리가 이제 대규모 무작위 연구는 아니지만 미세와 프로제스테론이나 디드로제스테론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유방암 발생이 증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호르몬 치료가 다 유방암이 증가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각각의 성분에 따라서 유방암에 대해서 보다 안전한 약제 또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티볼론이나 티색, 조직선택, 에스트로겐 복합제 같은 것들은 유방암이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 그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폐경 호르몬 요법 방법까지 몇 좀 짚어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 요법을 좀 어느 정도 기간, 언제까지 쓸 수 있냐. 예를 들어 이 증상이 생겼다고
70세, 80세, 90세까지 쓸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좀 쓰게 되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요것도 뭐 넘어가도록 할까요? 요거를 그러면은 네, 요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간 먼저 그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경 호르몬 요법을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실 생각보다 근데 이게 네. 저희 이게 리얼월드라고 하죠. 실시간으로 저희가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전신 그러니까 일반적인 폐경 호르몬 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지속하는가 놀랍게도 1년 1개월, 1년 2개월 그 정도 평균 되고 나서 대부분 중단하신다. 네. 특히 30%에 가까운 여성들은 시작하고 나서 3개월도 되지 않아서 중단을 하시는 안타까운 그런 시작하고 나서 조금 증상 좋아지니까 그냥 끊는다 아니면은 자의적으로 끊어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자의적으로 끊는 거죠. 아니면은 좀 먹고 나서 그냥 괜찮네 그런데 뭐 사실 저희 의료진이 항상 의료진의 영원한 적이죠. 옆집 형님들 있지 않습니까? 옆집 형님이 그거 왜 먹어? 그럼 안 먹어도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하면 그냥 끊으시고 이상한 사람들의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맞죠. 그 옆집 형님이나 이제 네. 잘못된 유튜브 이런 것들 저희 적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중단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 치료 기간에 대해서 그 대부분의 그래서 사실 심지어 이렇게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5년만 드세요, 10년만 드세요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하는 시점이 중요하죠. 늦게 시작하지만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분이 50대 폐경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치료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이분이 주기적으로 의사를 잘 찾아서 필요한 검사들을 하시면서 잘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굳이 끊으실 필요 없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는 뭐 70세, 80세까지 계속 잘 드시고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를 들어 만성질환 약처럼 계속 꾸준히 먹어도 맞습니다. 된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시점만 일찍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대한폐경학회의 치료 지침도 일단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치료는 최소 지출 최대 효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용량은 우리가 효과가 충분하다면 용량은 최소한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효과적인 최소 용량이 사용되고 여성분들이 이 약을 먹어서 이러이러한 뭐 문제들이 있대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뭐 1년이나 2년, 그러니까 저희가 6개월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그렇게 병원의 진료를 보신다면 치료 기간에 제한을 두실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인 위험성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떤 질환 발생의 절대적인 위험성은 증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가능한 최저 용량을 사용하고 그리고 바르는 그런 제재를 변경을 하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요거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가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행간다님께서 폐경 후 10년이 지났거나 60세가 넘어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다면 득보다 실이 더 큰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이제 상통하는 그러니까 그 일맥상통하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폐경되고 나서 이제 10년이 지났거나 60세가 넘어서 호르몬 치료를 뒤늦게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치료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증상의 개선하고 골밀도의 보존이죠. 하지만 이 치료를 늦게 시작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심혈관 질환, 특히 그 중에서도 원래 일찍 시작했으면은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었던 관상동맥 질환, 심혈관 질환이 오히려 이게 제 아군일 줄 알았는데 적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위험성도 올라가고요. 비슷한 기전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인지 기능, 그러니까 폐경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어머님들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요새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 내가 요새 깜빡깜빡 기억력 떨어지는 것 같아. 인지 기능도 저하도 오고 당연히 폐경이 되고 연령이 증가되면서 치매도 증가가 되는데 이 호르몬 치료를 늦게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까 심장 질환과 마찬가지로 이 여성 호르몬을 일찍 시작했을 때 이런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해주는 이런 기대들이 없어지고요. 오히려 치매 발생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늦게 시작하면 일찍 시작할 때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이득으로 남지 않고 다 위해로 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큰데요. 근데 가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어머님들이 계세요. 전 교수님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정말로 이 증상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위해를 뛰어넘을 만큼 심각하다라고 할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건강 나이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 검사해 보니까 어머님 이렇게 뭐 관상동맥도 아주 깨끗하고요. 이게 뭐 뇌동맥도 아주 깨끗하고 동맥경화도 전혀 진행 없고 나머지 위험 부담도 없으셔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물론 검사들을 더 엄격하게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 평가를 거쳐서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일단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이게 호르몬 요법이 실로 다가오는 요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진료를 일찍 보셔서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주셨고요. 그다음 햇살 오후님께서 40세 이전 조기 폐경이 온 경우 일반적인 폐경 나이까지 호르몬 치료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또 아까 또 스스로 끊으시는 분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게 의무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우리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되겠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될 겁니다. 이런 우리가 성 호르몬들의 가장 궁극적인, 그러니까 조물주께서 내리신, 아마 그분의 뜻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국 리프로덕션, 생식, 번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에스트로겐이라는 것이 월경이 왜 생기냐? 수정을 위해서 월경이라는 과정이 준비된 착상할 수 있는 자궁 내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궁 내막을 만들고 기존의 낡은 자궁 내막을 탈락시킨 게 월경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임신이 가장 핵심인데 여기서 부가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가 월경의 시작 초경은 기본적으로 사춘기가 되고 나서 사춘기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골격이 발달된 다음에 소경이 일어나죠. 그 이유가 뭔지부터 짚어보시면은, 결국 임신이라는 과정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임신이라는 과정은 우리 몸에 한 10kg, 11kg의 무게를 짊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것도 등도 아니라 배에다가 쉽게 생각하면 10kg의 바벨을 배에다가 묶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연하겠지만 골격계가 받쳐줘야 됩니다. 이 무게를 당연히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은 단순하게 그런 그 여성의 기능, 성기능만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이 아니라 골격계에 특히 뼈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죠. 두 번째로 그런 임신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겪기 위해서는 당연히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하나의 생명을 더 내 몸 안에서 키워야 되니까 내 일반적인 심장 기능으로 무리가 됩니다. 또 다른 생명도 같이 우리가 그런 심혈관계가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에스트로겐이 혈관 확장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다양한 효과들을 통해서 심혈관계를 보호해줘요. 쉽게 생각드리면 40세 여성하고 40세 남성이랑 어느 쪽이 심장병이 많냐? 당연히 남자가 많거든요. 그게 단순히 남자가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폐경이 되기 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심장질환이 적고요.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가 임신했는데 임신한 거 모르고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에스트로겐은 인지 기능의 유지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폐경이 돼서 더 이상의 임신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것도 필요가 없어지죠. 우리가 우주인들이 우주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골다공증 온다고 하잖아요. 왜? 그만큼 중력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더 이상의 그런 골격계를 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폐경이 되면서 급격하게 뼈의 노화, 심혈관계의 노화, 그리고 인지 기능의 저하가 급격하게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의무교육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40세 이전에 폐경이 왔다? 그러면 호르몬 요법을 한다? 언제까지? 정상적인 폐경 연령, 그러니까 저는 평균 폐경 연령이 만 50세이기 때문에 내가 30세에 폐경이 됐다, 35세에 폐경이 됐다, 40세에 폐경이 됐다, 심지어 44세에 폐경이 됐다. 이분들의 기본적인 폐경 연령 지속 기간은 만 50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지속할지 여부는 일단 그때 가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속하는 게 의무교육적 측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이것이 좀 폐경 호르몬 요법이 이루어지는 건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폐경 호르몬 요법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경우, 금기인 경우는 좀 어떤 경우인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뭐 바꿔드릴까요? 없어요. 좀 닫아주세요. PPT를 닫아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폐경 호르몬 요법에 지금 금기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금기증은 결국 여러분들이 결국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일단 금기증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폐경 호르몬 요법에 금기증이다. 그럼 결국 에스트로겐을 먹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의 일단 의존 종양, 예를 들어서 뭐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암들이 호르몬을 했을 때 다시 재활성, 재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병이 있으신 분들은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기존에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아까 관상동맥 질환이 이미 동맥경화가 이미 진행돼서 협심증 아니면 심근경색이 이미 진단받으신 분들 아니면 뇌졸중으로 이미 치료받으신 분들 이전에 혈전증, 정맥 혈전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호르몬 치료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다시 재발되거나 재활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에스트로겐의 성분이 특히나 경구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담즙을 경체를 시켜서 담석의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미 담석이 있거나 담도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호르몬 치료를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일단 금기증이라고 한다면 상대 금기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질환에 지금 당장은 없지만 위험성이 너무 높으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인 금기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유방암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호르몬 요법을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최근 몇 년에 이런 얘기 있어요. 막 호르몬 요법을 하면 유방암이 생긴다. 없던 유방암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정말 그런 건지 안전한 건지 이걸 좀 더 자세히 조금 듣고 싶습니다. 호르몬 요법이 그러니까 좀 유방암에 관련된 좀 이슈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요거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호르몬 요법의 가장 대표적인 안정성 이슈라면 아마 유방암이랑 심혈관 질환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일단 유방암부터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호르몬약 먹으면 다 유방암이 증가되느냐? 그거부터 일단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예전에 갑상샘암이 가장 흔한 여성암이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뭐 전 세계 트렌드를 따라가서 유방암이 가장 많죠. 지금 유방암이 가장 흔한 암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서구 우리가 구라파라고 얘기하는 이제 유럽 서양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유방암 발생의 특징은 다른 나라들은 나이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유방암이 증가가 됩니다. 근데 비례하게 움직이는 그런 쭉 계속 나이가 증가됨으로써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쭉 올라가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유방암을 보시게 되면 50대 초반까지 증가되다가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돼요. 특정 연령에 몰려 있는 그렇죠.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갱년기 때 제일 증가가 되는 거죠. 갱년기 때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엔 오히려 감소가 된다. 그러니까 폐경 전의 유방암 발생 비율 그리고 갱년기의 유방암 발생 비율이 서구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다라는 것이 한국 유방암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쭉 일선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뒤집힌 V자, 뒤집힌 U자라는 게 특징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93년, 95년만 돼도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이 80%가 안 됐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거의 95%에 일합니다. 지금 한국의 그런 제 동료, 그러니까 외과 선생님들 그리고 내과 종양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정말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생률은 이미 한국이 세계 평균을 넘어갔는데 사망률은 세계 평균보다 유의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치료를 잘 해주시고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 호르몬 치료하시는 분들 아마 물어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것부터 걱정하십니다. 유방암을 제일 걱정을 하시는데요. 근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에스트로겐이 유방암을 증가시키지 않더라는 거죠. 보시게 되면 아까 자궁이 없으면은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틴 병합요법을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자궁이 없으면 에스트로겐만 주시면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 에스트로겐 단독 치료만 했더니 유방암이 약을 안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증가되는 거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약 안 먹은 사람보다도 감소되더라는 겁니다. 황당하죠. 그러니까 에스트로겐만 먹고 이제 에스트로겐만 먹으니까 유방암이 더 증가될 것 같은데 증가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소되더라. 그러니까 유방암을 증가시키는 거는 에스트로겐이 아니라 병합하는 프로제스틴이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약 먹고 나면 바로 유방암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저희가 보시게 되면은 어떤 약이라는 게 어떤 암까지 발생하는 어떤 자극,
그러니까 프로제스틴이면은 이렇게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언제부터냐? 최소한 3년은 넘어야지 이런 작용이 있는 것 같고 정말로 유의하게 유방암이 증가시키는 기간은 한 5년은 넘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약 먹고 나서 1년 있다 끊었다. 그럼 유방암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유방암이 걸리셨다? 그냥 걸리실 분이 걸리신 거죠. 약하고 무관하게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에스트로겐 그런 프로제스틴 요법이 다 유방암을 증가시키느냐? 프로제스틴도 다 같은 프로제스틴이 아니고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먹는 에스트로겐이든 바르는 에스트로겐이든 비교를 했을 때 미세와 마이크로나이즈드 미세와 프로제스틴이나 아니면 이거는 좀 자연 프로제스틴에 간접한 약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프로제스틴 중에서 디드로제스테론이 함유된 약제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의 위험성이 증가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틴이 다 유방암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그래서 프로제스틴 종류에 따라서 유방암의 발생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좀 말씀을 좀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틴 말고 다른 약제들이 있는데요. 다른 약제들의 경우는 유방암이 증가되지 않는데 우선은 환자분들이 그럼 유방암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증가되느냐 이것을 많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실제로는 전체적인 사망률이나 전체적인 암 사망률, 심지어 유방암 사망률에도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다. 발생은 증가될 수 있겠지만, 근데 반대로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시면서 의사들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호르몬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유방암이 발생했을 때 보다 예후가 좋았거든요. 왜? 일찍 발견하니까요. 의사들이 또 빨리빨리 검사를 하고 빨리빨리 발견하니까 그러한 차이들이 있어서 근데 실제로 사망률에 영향은 미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아까 티볼론하고 티색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잠깐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에스트로겐하고 프로제스틴 병합요법 일반적인 자궁이 있는 정상 여성에서 이거 말고도 티볼론이나 티색 그 약제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유방암을 가장 걱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티볼론이 뭐냐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티볼론은 그 자체는 호르몬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얘가 몸 안에서 대사가 돼서 대사가 된 대사물들, 그러니까 대사물들이 에스트로겐 효과랑 프로제스테론 효과, 심지어 남성 호르몬 효과까지 보입니다. 얘는 호르몬은 아닌데 대사물질이 호르몬 역할을 보이기 때문에 선택 조직 에스트로겐 활성 조절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티볼론은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유방암의 위험성이 이렇게 메타 분석, 우리가 대규모의 메타 분석까지 돌려봤는데도 침습 유방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 같고 또 일부 연구에서는 유방암 위험성을 감소시켰다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소까지. 예. 네. 그리고 T색은 아까 에스트로겐에서 자궁을 내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프로제스틴을 병합을 했는데 프로제스틴 대신에 우리 골다공증에 사용하는 선택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썸을 병합한 약제가 시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약제가 가격은 비쌉니다. 비급여 약제긴 한데요. 이 약제의 최고의 장점은 프로제스틴 병합을 안 했기 때문에요. 이론적으로 유방암이 증가되지가 않고요. 실제로 관찰 연구들에서도 유방암이 증가되지 않는 것은 이론적으로 프로제스틴이 없으니까요. 아직 확실한 그런 근거는 좀 부족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유방암에 대해서 안전한 약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물론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방암이 없는 분들의 호르몬 치료할 때 다음에 유방암 발생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이미 유방암으로 진단받으신 모든 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호르몬 치료는 모두 금기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호르몬 약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요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심혈관 질환 내용 아까 좀 다뤄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폐경기 여성분들이 워낙 또 호르몬 치료 오늘 얘기를 들었어도 걱정이나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고민하시는 분들과 지금 받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 저희가 그 폐경 증상 가장 대표적인 폐경 증상이 있을 때 이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대부분 그러니까 폐경되시고 나서 이런 증상이 너무 힘들다 그럴 경우에 이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이득이 위해보다 그런 리스크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 말 듣고 아니면 잘못된 상식을 듣고
이러한 치료를 피하시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르몬 약제가 한 종류가 아니거든요. 다양한 종류를 통해서 그 환자한테 가장 적절한 약제를 의료진이 처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선택의 기회조차 본인이 포기하신다고 한다면은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고 치료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 그러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꼭 의료진하고 상담을 하시고 필요한 검사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워낙 또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현혹되기도 쉬우시고 잘못 오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폐경 증상을 겪으신다면 의료진과 꼭 만나서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서 이 호르몬 요법을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50분간 전성욱 교수님과 함께 폐경 호르몬 치료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오해를 푸시고 건강하게 이제 호르몬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 길로 와주신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5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